이게 뭐예요, 어머님? 화려한 상견례 자리, 예비 시어머니가 제 엄마 가슴팍에 싸구려 비닐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사람은 예법을 모를 테니 이거라도 두르고 음식이나 나르라고요. 낄낄거리는 약혼자와 코를 막고 웃는 시어머니.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이 시장통 딸년이 사실은 자기 집안의 생사여 탈권을 쥔 50억 대출 심사역, 은행 상무라는 사실을요. 아버님, 이 앞치마 두르고 무릎 꿇으세요. 당신들 집안 살려줄지 말지. 이제 제가 결정합니다. 비린내 나는 밑바닥에서 정점까지 올라온 독종, 강은서의 우아하고도 처절한 심판. 그 길고도 지독한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은 기억 속에 남은 가장 지독한 냄새가 무엇인가요? 저에게 그건 제 살점 어딘가에 문신처럼 박혀버린 생선 비린내였습니다. 남들은 새벽 공기가 상쾌하고 청량하다고들 하지만 저에게 새벽은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그고 생선 대가리를 치던 엄마의 거친 숨소리와 비명 같은 칼질 소리로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재래시장, 그 중에서도 가장 습하고 어두운 구석지에 자리 잡은 순임내 생선이었습니다. 시장의 바닥은 언제나 질척거렸습니다. 하수구에서는 정체 모를 검은 물이 역류했고 그 위로 생선 비늘과 핏물이 둥둥 떠다녔죠. 특히 겨울이면 그곳은 거대한 얼음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천막 위로 쌓인 눈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녹아내리며 고드름이 맺히고 그 고드름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던 새벽. 엄마는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낮은 목욕탕 의자를 놓고 앉아 하루 종일 칼질을 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얼음물에 불어터져 코끼리 피부처럼 딱딱해졌고 손톱 밑에는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피멍과 생선 비늘이 박혀 있었습니다. 밤마다 엄마는 갈라진 손가락 사이사이에 안티프라민을 듬뿍 바르고 랩으로 감싼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랩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고통 때문에 새어나오던 엄마의 낮은 신음이 제 어린 시절의 유일한 자장가였습니다. 여름의 시장통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생선 내장은 순식간에 부패했고 파리떼가 웅성거리며 엄마의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엄마는 그 악취 속에서도 부채질 한번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야, 냄새나니까 저기 멀리 가 있어. 엄마는 항상 저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앞치마에서 뚝뚝 떨어지는 저 끈적한 액체가 실은 엄마의 수명을 깎아 만든 피눈물이라는 것을요. 엄마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은서야, 너는 절대로 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살지 마라. 엄마가 이 손톱 다 빠지고 손가락이 굽어버려도 괜찮으니까 너만은 저기 높은 빌딩 유리창 안에서 커피 향 맡으며 일하게 해줄게. 엄마가 지옥에 있어도 너는 천국에 있어야 해. 하지만 세상은 참 잔인했습니다. 가난은 숨길 수 없는 냄새와 같아서 아무리 비누로 씻어내도 제 몸속 깊숙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장통에라고 손가락질 받는 건 제 일상의 기본 옵션이었거든요. 제 초등학교 시절 별명은 늘 썩은 고등어였습니다. 교실 뒷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코를 쥐고 웅성거렸습니다. 야, 어제 시장에서 뭐 가져왔냐? 너한테서 썩은 내놔. 제 옆에 앉으면 옷에 냄새 배니까 조심해라. 쟤랑 짝꿍되면 엄마한테 말해서 반 바꿔달라고 할 거야. 그 아이들의 눈빛은 마치 저를 오염물질 보듯 차가웠고 저는 그 시선 아래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소풍을 가기 위해 반 아이들이 모두 운동장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엄마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정성껏 싸주신 김밥이 들어 있었죠. 엄마는 그 김밥이 행여 식을까봐 낡은 수건으로 감싸고 또 감싸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김밥에서도 미세하게 비린내가 났나 봅니다. 반에서 가장 힘세고 목소리 큰 아이가 제 가방을 빼서 바닥에 패개치더니 소리쳤습니다. 아, 냄새나니까 저리 치워. 너 때문에 소풍 기분 다 잡쳤잖아. 이 가방 안에는 고등어 시체라도 들었냐? 흙바닥에 흩어진 김밥들, 엄마가 새벽 내내 졸린 눈을 비비며 말았을 그 소중한 김밥들을 아이들은 신발로 짓밟으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비릿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잘린 가방을 주워 담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그날 이후 거대한 얼음 송곳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비웃어라. 나중에 너희들이 내 발밑에서 울게 만들어줄 테니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가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아버지라는 이름의 재앙이었습니다. 아빠는 시장통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노름꾼이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꽁꽁 언 손으로 번 피 같은 돈을 아빠는 너무나 쉽게 채갔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시장통 골목에는 비명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돈의 행방을 물었고 엄마는 그저 이건 은서 책 사줄 돈이에요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직도 선명합니다. 중학교 3학년 장마철이었죠. 밖에는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한 폭우가 쏟아졌고 시장 천막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출렁거렸습니다. 하수구가 넘쳐 시장 골목은 무릎까지 흙탕물이 찼습니다.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입을 새 교복과 문제집을 사주기 위해 3년 동안 쌈짓돈을 모아왔습니다. 낡은 장판 밑 가장 깊숙하고 축축한 곳에 숨겨둔 그 돈뭉치를 아빠는 기어이 찾아냈습니다. 통장과 현금을 발견한 아빠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우리 은서 입학금이야. 당신이 사람이라면 이건 가져가지 마. 차라리 나를 죽여. 하지만 그 인간은 엄마의 얼굴을 가차없이 걷어차 버렸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고개가 꺾였고 입가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쓰러진 엄마 위로 생선 비늘과 피가 섞여 흐르던 그날 깨진 고등어 괴짝 사이로 엄마의 신음이 빗소리에 묻히던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인간이 되어 돈으로 사람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정점에 서겠다고요. 자비라는 감정은 그날 빗물에 모두 씻겨 내려갔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제 일상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은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노래방에 갔지만 저는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가 잠시라도 허리를 펴고 앉으려면 제가 생선 상자를 나르고 바닥을 쓸어야 했거든요. 장화 안으로 스며드는 얼음물은 뼈가 시리게 차가웠지만 저는 그 고통을 일부러 즐겼습니다. 이 차가움이 나중에 제가 가질 뜨거운 복수의 밑거름이 될 거라 믿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독종으로 불렸습니다. 쉬는 시간 10분조차 아까워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 영어 단어를 외웠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포기하고 매점에서 산빵을 씹으며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화장실의 암모니아 냄새가 제 몸의 비린내를 가려준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겨울, 영하 15도의 추위에도
저희 집엔 난방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가져다 주신 낡은 담요를 서너 겹씩 덮고 손가락이 곱아 터질 때마다 양초를 켜서 그 미미한 온기에 손을 녹여가며 수학 정석을 통째로 외웠습니다. 한 번은 촛불에 문제집이 타버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울지도 않고 탄 자리를 테이프로 붙이며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장학금을 받고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보던 엄마의 그 부르튼 손이 떨리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대학 시절부터였습니다. 등록금은 면제였지만 생활비와 엄마의 약값을 위해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주중에는 압구정의 초호화 빌라를 돌며 과외를 했고 주말에는 예식장 연회장에서 설거지 알바를 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기억은 강남의 한 펜트하우스 과외 면접 날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번쩍이는 현관에 발을 들이자마자 사모님이라는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코를 킁킁거리더군요. 학생 미안한데 우리 집은 냄새에 예민해서 말이야. 어디 시장 같은 데서 일하다 왔어? 쿰쿰한 냄새가 신발에 배어 있네. 그녀는 하녀를 불러 제 발밑에 대고 탈취제를 마구 뿌려댔습니다.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제 온몸에 뿌려지는 인공적인 꽃향기. 그 향기는 제 자존감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제 전공 지식이나 학점보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가 제 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 굴욕적인 순간 제 손톱 끝에는 여전히 시장에서 나른 생선 상자의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나도록 그 조각을 빼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탈취제 향기, 나중에 당신들 눈물 냄새로 바꿔줄게. 저는 그 집 아이를 일부러 극한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밤샘 공부를 시키고 오답 노트를 수백 장씩 만들게 했죠. 그 아이가 성적이 안 오르면 제 인생이 끝난다는 각오로 가르쳤습니다. 결국 결과는 전교 1등이었습니다. 성적이 나오자 사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강 선생님, 역시 명문대는 다르네. 우리 애가 선생님 덕분에 사람 됐어. 다음 달부턴 과외비 2배로 줄게. 라며 아첨을 떨더군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게 고작 전교 등수 하나에 이렇게 쉽게 뒤바뀌는 것인가 싶어서요. 대학 시절 제가 겪은 가장 처절한 기억은 어느 겨울밤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 알바를 하던 중 학교 친구들과 마주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비싼 스테이크를 썰며 너 은서 아니야? 여기서 뭐해? 설마 알바? 라며 당황한 듯 혹은 비웃는 듯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저는 제 젖은 앞치마를 등 뒤로 숨기며 그냥 용돈 좀 벌려고. 일이 재밌네. 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제 손에는 손님들이 남긴 파스타 접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제 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락스 냄새에 짓물러 버린 제 손은 더 이상 20살 청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누구 앞에서도 손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대학 졸업 후 제가 선택한 곳은 국내 최고의 은행 VVIP 자산관리센터였습니다. 입사 초기 동료들의 시샘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장통 출신이라며? 백도 없이 어떻게 들어왔대? 운이 좋은 건지 독한 건지. 그들은 제가 없을 때 제 책상 주위에 향수를 뿌리거나 중요한 회의 일정을 일부러 잘못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팀장이
제가 꼬박 일주일을 밤새워 작성한 자산 포트폴리오 리포트를 자기 이름으로 가로채 회장님께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입사 후 처음 맡았던 VIP는 업계에서 악명 높은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기로 유명했고 특히 여직원들을 무시하기로 악명 높았죠. 첫 미팅 날 그는 제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끼얹으려다 멈추며 비웃었습니다. 야, 시장 바닥에서 구른년이 내 수백억 자산을 관리한다고? 내 몸뚱이에 배어있는 비린내나 지우고 와. 내 돈에 생선 냄새 묻으면 내가 책임질 거야? 그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젖은 서리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비린내를 아는 사람만이 돈의 피냄새를 맡습니다. 회장님이 지금 놓치고 계신 해외 자산의 구멍, 제가 아니면 아무도 못 메웁니다.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수익률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부터 3일간 집에 가지 않고 은행 창고에서 먹고 자며 200페이지 분량의 자산 분석 보고서를 완성해 글을 찾아갔습니다. 최 회장이 숨겨두었던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세탁 경로까지 낱낱이 파헤쳐 제시했을 때 그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제 가장 강력한 우군이 되었고 저는 그 공로로 입사 1년 만에 단숨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의 적은 더 치밀했습니다. 박 부장이라는 자는 제 성과를 시기에 제가 관리하던 거액 예치 고객의 정보를 경쟁은행에 흘렸고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습니다. 징계위원회까지 열렸던 그날 저는 미리 심어두었던 박 부장의 비서로부터 받은 그의 횡령 증거와 불륜 현장 사진을 위원회 자리에서 터뜨렸습니다. 칼을 휘두르려면 목숨을 걸어야죠, 부장님. 저는 잃을 게 없지만 부장님은 지킬 게 많으시잖아요. 비린내 나던 시장 바닥에서 배운 건 죽지 않으려면 먼저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요. 박 부장은 그 길로 수갑을 찼고 저는 그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이름 앞에는 금융권의 독사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수백억 자산가들의 비자금 흐름을 단숨에 파악해 제시하며 저는 업계의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회장님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은밀한 구자들, 내연녀에게 흘러들어가는 자금, 그리고 탈세를 위해 만든 유령 회사들의 장부를 제 손바닥 안에 넣었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생선 비늘 대신 수십 장의 블랙카드가 쥐어져 있고 제 발밑에는 낡은 장화 대신 명품 구두가 신겨져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대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제 과거를 이용해 보려던 추악한 인간들의 덫이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서자 세상은 저에게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산을 주무르는 강은서 상무로서의 삶.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저를 노리는 하이에나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의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에 불쑥 끼어든 제 역시 그는 제가 그토록 지우고 싶어 했던 과거의 비린내를 다시 끄집어낸 장본인이었습니다. 제 역시와의 만남은 비 오는 날의 우연처럼 다가왔습니다. 자산가들의 자선 파티에서 와인을 쏟은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던 그 매너. 괜찮으세요? 옷보다 마음이 더 놀라셨겠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저는 평생 세워둔 경계심을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유망한 중소기업의 후계자라며 돈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의 구애는 치밀하고도 정교했습니다. 제가 야근하는 날이면 회사 로비에서 따뜻한 차를 들고 몇 시간이고 기다렸고 주말이면 제가 좋아하는 고전음악 전시회를 예매해 두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방 출장을 갔을 때 폭설로 기차가 끊기자 그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직접 차를 몰고 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은서 씨가 혼자 떨고 있을 것 같아서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은서 씨가 내 세상의 전부니까요. 그때 저는 그가 제 상처를 덮어줄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칼을 휘둘러야 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등을 보이고 잠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와 함께했던 1년은 제 인생에서 유일하게 따뜻했던 꿈과 같았습니다. 그는 제 엄마의 생일날 제가 말하기도 전에 시장으로 최고급 꽃바구니를 보내주었고 저를 위해 손수 요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과거를 사랑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습니다. 재혁 씨는 이미 제 배경을 낱낱이 조사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종구 씨는 무리한 부동산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며 50억이라는 거대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행권에서 전설로 통하는 저를 며느리로 맞이해 대출 연장과 자금 세탁의 창구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사기극이었죠. 결혼을 앞두고 만난 그의 부모님은 제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상견례 날 장소는 서울의 유명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은은한 침향 냄새가 났고 복도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미숙 씨는 제 엄마가 입고 온 정장 브랜드부터 훑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돈댁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다더니 옷 보는 눈은 좀 없으시네. 이런 소재는 우리 집 일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안 입는데 은서가 번 돈으로 좋은 거 좀 사드리지 그랬어요? 돈이 아까웠나? 하긴 개천에서 용 나봤자 뿌리는 어쩔 수 없지. 그녀는 식사가 나오기도 전에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얇고 투명한 일회용 비닐 앞치마였습니다. 사돈댁은 손을 참 험하게 쓰시나 봐요. 생선 냄새가 이 귀한 식당 공기를 흐릴까봐 걱정되네. 서빙하시는 분들이랑 헷갈리지 않게 이거라도 두르고 계세요. 아, 재혁아. 사돈댁 국 좀 떠다 드려라. 이런 곳은 처음이라 당황하셨을 텐데. 옷에 국물 튀면 세탁비도 만만치 않을 거야. 툭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비닐 앞치마가 엄마의 가슴팍으로 던져졌습니다.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비닐 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보스스 마이너스 비닐이 비벼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네. 제가 이런 곳은 처음이라 실례를 했네요. 은서 결혼에 흠집 내면 안 되니까. 엄마의 그 비굴한 목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재혁 씨는 옆에서 방관하며 엄마 은서 씨 민망하게 왜 그래라며 말리는 척만 할 뿐 실제론 즐기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사 도중 종업원을 불러 여기 공기가 너무 탁하지 않니? 탈취제 좀 더 가져오렴. 시장 냄새라는 게 한 번 배면 잘 안 빠지는 법이거든. 특히 생선 내장 냄새는 최악이지. 라며 대놓고 저희 엄마를 벌레 보듯 했습니다. 엄마는 그 서슬 퍼런 조롱 속에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냄새가 좀 배어서요. 라며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젓가락을 부러뜨릴 듯 쥐었습니다. 재혁 씨는 제 손을 식탁 밑에서 잡으며 은서야, 참아. 우리 부모님은 원래 좀 깔끔하셔서 그래. 결혼하면 내가 어머니랑 잘 지내야지. 시장 사람들 습관 좀 고치면 되잖아. 라며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더군요. 식사가 끝날 무렵 시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상무, 아니 우리 며느리. 이번에 제이택에서 신청한 50억 자금 말이야.
그게 좀 급하게 돌아가야 하거든. 내가 도장만 찍으면 우리 다 가족인데 좋잖아. 재혁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건 내가 신경 좀 써야지. 우리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너도 내 배경 세탁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원한 게 아니라 제 손에 쥐어진 은행 금고 열쇠를 원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재혁이라는 남자가 제 엄마의 눈물 위에 세워진 추악한 거래의 도구였다는 사실을요.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재혁 씨는 제 눈치도 보지 않고 투덜거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유난스럽긴 해도 다 교육 차원에서 그러시는 거야. 은서 씨 어머니도 좀 배우셔야지. 언제까지 시장 사람 티를 내실 거야? 결혼하면 어머니 가게는 바로 정리하자. 냄새나서 우리 집엔 못 오시게 할 거야. 대신 내가 용돈은 넉넉히 드릴게. 시장 바닥 사람들을 우리 집에 들릴 순 없잖아. 내 친구들이 알면 창피해서 어떡해.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숫자를 셌습니다. 이종구 씨가 우리 은행에 신청한 50억 긴급 자금 대출. 그 서류가 제 책상 위에 올라오기까지 남은 시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엄마의 방 문 앞에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과 함께 엄마가 그 비닐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접고 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 모욕적인 물건을 버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소리 죽여 우는 엄마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제 심장 한구석이 완전히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원하는 게 돈이었지? 그 돈이 당신들을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주지. 당신들은 사자를 건드렸어. 그것도 가장 굶주린 사자를. 저는 곧장 제 서재로 들어가 재혁 씨가 두고 간 태블릿 PC를 열었습니다. 평소 그가 철저히 관리하던 기기였지만 제 직업적 감각은 그의 비밀번호가 그의 생일과 기념일의 조합이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단톡방의 진실. 그는 친구들에게 저를 돈줄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야, 은서 걔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지만 결국 시장 바닥 출신이야. 적당히 맞춰주면 알아서 돈 가져다 바칠 텐데 뭐. 상견례 때 우리 엄마가 기선제압 확실히 해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주무르면 돼. 걔네 엄마 가게도 결혼하자마자 팔아치워서 우리 투자금으로 쓸 거야. 비린내 나는 장모 모시고 살 수 있겠냐? 생각만 해도 토 나와. 결혼식만 끝나봐. 내가 그년기를 팍 죽여놓을 테니까. 걔네 엄마 그냥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지. 재혁의 친구들도 가관이었습니다. 오, 재혁이 능력 있네. 그 독사 같은 년을 길들이다니. 야, 나중에 한몫 챙기면 우리한테도 좀 싸라. 걱정 마. 내가 그 여자 통장에 있는 돈 싹 다 빨아먹을 테니까. 걔네 집은 우리가 밟아줄수록 고개 숙이는 유전자가 있더라고. 시장 바닥 종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 비릿한 텍스트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저는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노트북을 켜고 제이텍의 내부 회계 자료를 해킹하듯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가진 제 눈에 그들의 부실한 재무제표는 구멍난 그물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50억 대출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지난 10년간 저질러온 분식회계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유령 회사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시어머니 한미숙 씨의 비자금, 세탁 정황까지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한미숙 씨는 자기가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 가짜 미술품을 거래하며 수십억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매일같이 수천만 원짜리 와인과 가방 사진이 올라왔지만 사실 그건 모두 은행 돈을 횡령해 산 것들이었죠. 저는 그녀의 장부에 기록된 작품들의 실거래가를 대조하며 그녀가 얼마나 대담하게 은행을 속여왔는지 기록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는 명품 컬렉션의 감정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녀가 SNS에 자랑하던 한정판 백들이 실은 동대문 뒷골목에서 제작된 정교한 짝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저는 실소했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거대한 가짜였던 것이죠. 어머님, 짝퉁 인생을 사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복수는 이제 제 손을 떠나 시스템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저 우아하게 앉아 그들이 공들여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감상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재혁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에게 매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은서, 이번 대출만 잘 통과되면 우리 결혼식은 호텔 최고층에서 하자. 사랑해. 넌 내 운명이야.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운명이라니 그래. 너희들을 지옥으로 보낼 사자가 바로 나라는 게 운명이지. 상견례 사흘 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상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야경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내 엄마가 앞치마 따위에 눈물 흘리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우리를 비웃은 당신들을 가장 우아하고도 처절한 지옥으로 초대하겠다고 말이죠. 상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노을은 유난히 붉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몰락을 미리 예고하는 복선처럼 하늘은 피를 뿌려놓은 듯 검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었죠. 저는 최고급 만년필을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돌리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정적만이 감돌았지만 제 심장은 복수의 전율로 뜨겁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종구 씨와 그의 아들 재혁 씨였습니다. 이종구 씨는 평소에 그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히며 들어왔습니다.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손에는 가죽이 번들거리는 서류 가방을 마치 생명줄이라도 되는 양 꼭 쥐고 있었죠. 그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재혁 씨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한 채 마치 이미 성공이라도 한 듯 어깨를 당당히 펴고 저를 향해 느끼한 윙크를 날리더군요. 우리 은서, 아니 강 상무님. 업무 보느라 고생이 많네. 아버님 모시고 왔으니까 얼른 결제 도장 찍어줘. 우리 오늘 저녁에 파티해야지. 아버님이 내 선물도 준비하셨대. 에르메스 가방 하나 골라놨어. 재혁 씨의 그 가벼운 목소리가 상무실의 무거운 공기를 천박하게 찢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이종구 씨, 그리고 재혁 씨. 제가 아버님이 아닌 이름을 부르자 이종구 씨의 눈썹이 움찔거렸지만 그는 금세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엉덩이를 걸쳤습니다. 허허, 강상무. 아니 은서야. 상견례 때는 우리가 좀 경황이 없어서 실례를 했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있는 줄 알았다면 우리도 예법을 달리했을 텐데 말이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니? 다 가족이 되는 과정이지. 이제 과거는 잊자.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 따위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손에 쥐어진 50억 대출 승인 도장만을 갈구하는 탐욕스러운 눈빛만이 번들거릴 뿐이었죠. 저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그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상견례 때 던져주신 그 비닐 앞치마,
저희 엄마가 집에서 한참을 울면서 보시더라고요. 이종구 씨는 그 비닐 조각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세요? 100원? 아니면 그보다 못한 쓰레기인가요? 이종구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는 재혁 씨가 얼른 끼어들며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더군요. 에이, 은서야. 그건 우리 어머니가 농담조로 그러신 거지.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될 사이인데 그런 사소한 일로 마음 상하지 말자. 자, 여기 대출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면 우리 재이택도 살고 우리 결혼도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잖아. 우리 아버님 사채 이자가 하루에만 수천만 원이야. 얼른 좀 도와줘. 넌 우리 며느리잖아. 우리 집안 살려야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상무실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재혁 씨의 태블릿 PC에서 복사해둔 단톡방 대화 내용을 출력한 종이를 그들의 무릎 위에 던졌습니다. 사소한 일이라. 재혁 씨가 친구들한테 저를 돈줄이라 부르고 우리 엄마 가게를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한 것도 사위가 될 사람이 할 사소한 농담인가요? 그 독사 같은 년 길들였다는 말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제 앞에서 사랑한다고 속삭일 때 속으로는 제 통장 잔고를 계산하고 있었나요? 시장 바닥 종자 운운하던 당신들의 그 고결한 대화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순식간에 상무실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혁 씨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종구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본심이 낱낱이 기록된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이종구 씨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건 은서야, 이건 오해다. 재혁이가 철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허세를 부린 거야. 제발 믿어다오. 우리가 널 얼마나 아끼는데. 넌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재혁아, 너 사과 안 하고 뭐해? 오해는요. 제가 확인한 게 이것뿐인 줄 아세요? 저는 이어서 재이택의 지난 10년간 분식회계 자료와 시어머니 한미숙 씨가 갤러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해온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그들의 발밑에 떨어뜨렸습니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그들의 비굴한 발등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종구 씨가 신청하신 50억 대출, 오늘부로 반려됐습니다. 아니, 반려 정도가 아니라 저희 은행에서 나간 기존 대출금 전체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 통보가 나갈 겁니다. 법무팀에 이미 지시 끝났고 내일 아침이면 모든 계좌가 동결될 거예요. 사채 쓴 내역도 제가 다 확보했으니 아마 내일 오후면 험악한 사채업자들이 당신들 사무실로 들이닥치겠네요. 그들이 당신의 목숨줄을 조일 때 그 비닐 앞치마를 두르고 살려달라고 빌어보세요. 그게 당신들의 유일한 구원일 테니까. 이종구 씨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떨어뜨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강상무. 아니, 은서야.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우리 회사 지금 이거 안 터지면 당장 내일 부도야. 사채업자들이 내 목을 노리고 있단 말이다. 내 시어머니도 지금 경찰 조사받게 생겼어.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내 발이라도 할그라면 할글게.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더러운 손을 뻗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이종구 씨 상견례 때 제 엄마한테 던졌던 그 앞치마 제가 여기 준비해 놨거든요. 이거 두르고 빌어보시라고요. 그럼 마음이 좀 바뀔지도 모르죠?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시장통 딸내미한테 자비를 구해보세요. 어서요.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그 낡고 더러운 비닐 앞치마를 꺼내 이종구 씨의 머리 위로 던졌습니다.
비닐 조각이 그의 어깨에 힘없이 걸치자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재혁 씨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죠. 그는 비굴하게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서야, 난 진심이었어. 너도 알잖아. 우리 좋았을 때를 생각해봐. 내가 다 보상할게. 결혼하면 내가 너한테 평생 충성할게. 저는 그 역겨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다는 그 마음, 제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해 줄게요. 당신이 아버지와 공모한 비자금 세탁의 결정적 증거물로 말이야. 당신들 덕분에 제 실적이 더 좋아지겠네요. 부실 채권을 미리 정리한 공로로 말이죠. 이제 나가세요. 여긴 당신 같은 쓰레기들이 올 곳이 아니니까. 상무실 문이 열리고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 들어왔습니다. 끌려나가는 이종구 씨의 뒷모습은 평소 그가 무시하던 시장통의 노숙자보다 더 처량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재혁 씨는 끝까지 은서야. 내가 잘못했어. 결혼해서 속죄할게. 제발 살려줘. 라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그 목소리가 벌레의 윙윙거림처럼 들리지 않는 듯 창밖을 향해 등을 돌렸습니다.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제신문 일면은 제이택의 정격부도 소식과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 구속 기사로 도배되었습니다. 시어머니 한미숙 씨가 SNS에 자랑하던 명품 가방들은 빨간 압류 딱지가 붙은 채 감정소로 넘겨졌고 가중 90%가 짝퉁이라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그녀는 사교계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가짜 명품으로 칠해진 가짜 인생의 종말이라는 헤드라인이 참 통쾌하더군요. 그녀가 구치소로 향하는 사진 속 모습은 상견례 때의 그 우아함은 간대없고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엄마를 시장에서 은퇴시키고 평생 소원이시던 제주도가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빌라로 모셨습니다. 엄마는 처음엔 이런 과분한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시장 사람들이 보면 욕한다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저는 엄마의 굽은 손마디를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에서 비린내는 다 지워졌어. 그 사람들, 우리 엄마한테 앞치마 던졌던 대가로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게 될 거야. 이제 엄마는 비단 옷 입고 꽃구경만 다녀. 내가 엄마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게. 엄마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평생의 한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제 정장의 어깨에 묻었지만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명품 향수보다 향기롭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닦아내며 드디어 제 안의 얼음 송곳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조각은 재혁 씨와 시부모가 살던 아파트의 경매날이었습니다. 저는 비서를 시켜 그 집을 직접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나가는 한미숙 씨 앞에 나타났죠. 그녀는 예전에 그 고결하던 귀부인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헝클어진 머리에 때 묻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우리 집을 뺏어? 이 근본 없는 년이. 내가 우리 집을 망쳤어. 우리 재혁이 인생 돌려내. 너도 시장 바닥에서 썩을 줄 알아. 저는 웃으며 그녀의 목에 일회용 비닐 앞치마를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근본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우가 만드는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이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참, 어머님이 버리고 가신 그 낡은 앞치마들은 제가 쓰레기통에 잘 버려드렸답니다. 아, 그리고 노점하신다면서요? 그 앞치마 요긴하게 쓰세요. 땀 닦을 때 좋겠네요. 아, 그리고
어머님이 사드렸던 그 짝퉁 가방들. 제가 불우이웃 돕기 바자회에 내놨어요. 짝퉁 인생은 짝퉁답게 마무리해야죠.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 삶에 비린내는 없습니다. 상무실 책상 위에 놓인 한 잔의 따뜻한 커피 향기만이 가득할 뿐이죠. 저는 누군가의 배경을 탐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엄마와 저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아하게 복수하는 방법, 그것은 그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높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엄마와 저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엄마가 평생 생선만 팔았지 정작 바다 구경은 한 번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비행기 1등석에 앉아 엄마의 부드러워진 손을 꼭 잡으니 그 옛날 장마비 속에서 아빠에게 맞으며 울던 엄마의 모습이 거짓말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엄마, 이제는 우리 인생에 장마는 없을 거야. 내가 항상 우산이 되어줄게. 이제 꽃길만 걷자. 엄마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잠이 드셨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긴 복수의 여정을 마쳤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남아있던 마지막 비린내 한 조각까지 시원한 바닷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삶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자의 것이니까요. 누구도 여러분의 가치를 냄새로 판단하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 가장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